모든 붕괴는 조용히 시작된다. 총성도 속보도 없다. 다만 숫자들이 서서히 움직인다. 금리, 국채 수익률, 그리고 국가 부채 비율. 이 세 개의 바늘이 한 지점에서 맞닿는 순간 인류의 발밑에 거대한 심연의 소용돌이가 열린다. 2008년은 서막이었을 뿐이다. 2026년이 진짜 본편이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정부가 구해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정부가 바로 구제받아야 할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며 시장을 살릴 때 그들은 경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을 미뤘다. 그 대가는 신뢰의 붕괴였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질 때 시스템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다. 문명의 시계를 보라. 세 개의 바늘이 동시에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다. 신용, 부채, 그리고 기술.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역사는 언제나 정화를 택했다. 신용은 경제의 피다. 피가 싸면 온몸이 부풀고 피가 비싸지면 흐름이 멈춘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시간의 가치가 사라진 세상에 살았다. 노력보다 대출이 더 쉬웠고 노동보다 자산이 더 빨리 불어났다. 그러나 인공적인 피는 영원히 돌지 못한다. 이제 금리가 오르고 돈의 순환이 멈추며 시스템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것이 자멸의 첫 징후다. 그 다음은 국가 부채다. 예전엔 정부가 은행을 구했다. 이제는 은행이 정부에 매달려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신뢰에 매달려 있다. 세금으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고 예산은 구멍이 났다. 국가의 문제는 이제 단순한 경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술. 그것은 인류의 도약이자 몰락의 칼날이다. AI와 자동화는 생산성을 높였지만 인간의 자리를 줄였다. 머지않아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사라진 사람이 다수가 될 것이다. 로봇은 쉬지 않고 AI는 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은 점점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소득은 멈추고 소비는 위축되며 성장은 무너진다. 이 세 물줄기가 지금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누구도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물은 이미 제방 끝까지 차올랐다. 집값은 감당할 수 없고 정부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 기업은 수익이 아니라 저금리 환상으로 살아남는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누가 구원자를 구원할 것인가? 그 순간 국민이 최후의 방패가 된다. 세금은 오르고 물가는 뛰고 임금은 제자리다. 그러나 안전은 돈이 아니라 적응력에서 나온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배운 능력은 남는다. 모든 제국은 이렇게 무너졌다. 이번만은 다르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다르지 않다. 다를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 다름을 미리 준비한 사람뿐이다. 거울을 보라. 당신의 자산 중 얼마나 현실인가? 얼마나 많은 것이 단지 낮은 금리 덕분에 존재하는가? 수입이 끊겨도 당신은 몇 달을 버틸 수 있는가? 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시간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아직 늦진 않았다. 나쁜 빚을 끊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라. 그것은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이다. 폭풍이 닥칠 때 살아남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다. 경제는 피처럼 흐르는 유동성, 리퀴디 위에서 유지된다. 피가 막히면 생명은 죽는다. 마찬가지로 돈의 흐름이 멈추면 시스템은 즉시 경직된다. 위기는 언제나 돈이 돌지 않을 때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징후를 분명히 보고 있다. 은행 간 금리가 급등하고 기업의 차입 비용이 늘어나며 개인의 신용카드는 점점 조여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가, 중앙은행이 시장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정부가 돈을 푸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돈을 조이는 순간 성장의 숨통이 끊긴다. 이것이 바로 양쪽이 모두 막힌 함정, 그리고 유동성 위기라는 말이 가진 진짜 의미다. 유동성은 단순히 현금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다. 당신이 현금, 금, 달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유동성이다.
시장은 흔들릴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팔 수 있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의 자산은 가치가 아니라 짐이다. 2008년 많은 사람들이 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은행이 문을 닫자 수천만 채의 집이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되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살 사람이 사라진 것이다. 그것이 유동성의 본질이다. 가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줄 때 비로소 생긴다. 지금 전 세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 부채 규모는 2008년의 2배, 금리는 그때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조금만 금리를 올려도 정부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기업은 대출 만기를 버티지 못한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신용경색, 파산 실업, 소비 위축, 추가 경기 침체. 이 악순환의 출발점은 언제나 유동성의 경색이다. 이제 질문하라. 당신의 재무 시스템은 이 피해 순환이 멈출 때 견딜 수 있는가? 첫째, 현금 비율을 계산하라. 당신의 총자산 중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30% 미만이라면 이미 위험권에 있다. 비상금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장치다. 둘째, 만기 구조를 점검하라. 부채의 만기와 자산의 만기가 어긋나면 시장은 당신이 생각보다 빨리 문을 두드린다. 대출은 장기, 수입은 단기. 이 조합이 가장 위험하다. 항상 다음 달이 아닌 다음 해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라. 셋째, 환상에서 벗어나라.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모든 상품은 결국 유동성을 묶어두기 위한 미끼다. 수익이 높을수록 빠져나올 문은 작아진다. 위기가 닥치면 먼저 탈출하는 사람만이 생존한다. 유동성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사는 능력이다. 유동성을 가진 사람은 공포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유동성이 없는 사람은 공포가 오기도 전에 팔고 손해보고 후회한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심장은 이미 불규칙하게 뛰고 있다. 금리와 부채, 통화와 정치가 서로의 목을 죄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통장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있다. 기억하라.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 유동성을 잃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플레이어가 아니라 시스템이 소비하는 연료가 된다. 모든 제국은 칼이 아니라 빚으로 무너졌다. 전쟁은 포탄으로 시작되지만 국가를 죽이는 것은 늘 숫자였다. 지금 세계는 그 숫자 앞에 서 있다. 정부의 부채는 더 이상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체제의 존립 문제다. 2008년에는 너무 커서 망하지 못하는 은행이 있었다. 2026년에는 너무 커서 구제할 수 없는 정부가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모두 같은 함정에 빠졌다. 그들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돈을 찍었다. 팬데믹이 오자 더 많은 돈을 풀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인플레이션이 덮치자 이제는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 결과는 단순하다. 이자 부담이 폭발하고 부채는 다시 눈덩이처럼 커진다. 돈을 찍어 문제를 해결하려다 돈이 문제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정부는 대놓고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 대신 숨겨진 세금을 부과한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세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의 부채는 값이 싸지고 당신의 돈은 조용히 녹아내린다. 당신이 1년 전보다 더 많이 벌어도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든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누구도 고지서를 받지 않지만 모든 국민이 매일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세금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 그 돈을 어디서 메우는가? 결국 국민의 주머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보험료, 공공요금, 각종 수수료가 조금씩 상승한다. 국민은 세금이 올랐다고 느끼지 않지만 지출은 매달 더 빠르게 새어나간다. 이것이 부채의 제국이 운영되는 방식이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는 경고한다. 로마는 전쟁이 아니라 화폐의 희석으로 무너졌다. 프랑스는 총칼이 아니라 재정 파탄으로 왕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 제국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부채가 늘어날수록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더 많이 요구한다. 당신의 돈을 당신의 데이터와 함께 담보로 잡는다. 국가의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월급을 받을 때 그 돈에는 이미 세 가지 손이 닿아 있다. 정부의 손, 은행의 손,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손. 그 세 손이 합쳐지는 순간 당신의 노력은 조용히 침몰한다. 국가는 말한다. 우리는 당신을 보호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채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부를 조금씩 흡수하고 있다. 부채의 제국은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고 새로운 명목으로 더 많은 세금을 만든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점점 더 가난해진다. 그것이 이 시스템의 진짜 목적이다. 당신이 자유를 잃는 동안 그들이 시간을 버는 것.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절망 속에도 기회가 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항상 준비된 개인이다. 정부의 약속을 믿는 대신 스스로의 회계표를 신뢰하라. 세금보다 빠르게 배우고 인플레이션보다 빨리 움직여라. 그것이 부채의 제국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독립선언문이다. 붕괴는 언제나 탐욕의 정점에서 시작된다. 그때 사람들은 묻지 않는다. 위험한가가 아니라 나만 빼고 오르면 어떡하지? 라고 묻는다. 이 질문이 시장을 무너뜨린다. 레버리지, 즉 타인의 돈으로 부를 키우는 힘은 현대 자본주의의 심장이다. 하지만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면 결국 터진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욕심의 결과였고 그 이후 세상은 조금도 배우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위험을 포장하고 같은 거품 위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확신한다. 이번엔 진짜야. 기술이 다르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시장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신용이 풀리면 거품이 생기고 신용이 조이면 거품은 터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부정하려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같은 함정에 빠진다. 레버리지는 착각을 만든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그 집값이 오르면 내가 잘했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싼 돈의 결과다. 돈이 비싸지면 그 능력은 사라진다.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금리의 노예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부를 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잊는다. 빚으로 번 부는 금리 한 번에 사라진다. 레버리지는 칼과 같다. 정확히 쥐면 무기가 되지만 손이 미끄러지는 순간 피는 당신 것이다. 지금 시장은 위험할 정도로 고요하다. 주식은 버티고 부동산은 여전히 비싸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야말로 진짜 폭풍전야다.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때 위기는 이미 내부에서 성장하고 있다. 모든 거품은 탐욕의 언어를 사용한다. 지금 안 사면 늦어요. 이건 기회야. 다들 하고 있어. 이 문장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 현명한 사람은 지갑을 닫는다. 그리고 바보는 문을 연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단순하다. 시간을 앞당겨 쓰는 것. 당신이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오늘의 욕망을 산다. 그러나 미래가 오면 그 욕망의 이자를 치러야 한다. 지금의 당신이 편하면 나중에 당신은 고통스럽다. 경제란 결국 심리의 거울이다. 탐욕은 시장을 올리고 두려움은 시장을 내린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그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남들이 대출을 받을 때 현금을 모으고 남들이 확신할 때 의심하라. 그것이 위기의 순간 당신을 구할 가장 값싼 보험이다. 레버리지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돈이 비싸지고 빚의 사슬이 한 사람씩 조여온다.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를 묻고 있다. 역사는 늘 같은 결말을 쓴다. 탐욕이 정점에 닿을 때 정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순간 살아남는 자는 욕망을 줄인 자다. 모든 돈의 근원에는 금도 달러도 정부도 아니다. 그 밑에는 단 하나, 신뢰가 있다. 우리가 지폐 한 장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종이 안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다. 서로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화폐는 단지 잉크 묻은 종이 조각으로 돌아간다. 역사상 모든 금융 붕괴의 핵심에는 언제나 신뢰의 붕괴가 있었다. 1929년 대공황 때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갔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신용평가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을 향한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번엔 은행이 아니라 정부와 화폐 그 자체가 신뢰의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정부는 말한다. 우리의 화폐는 안전하다. 하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 이자는 오르고 부채는 불어나고 통화는 매일 조금씩 희석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조용히 달러, 금, 암호화폐로 눈을 돌린다. 그것이 신뢰 붕괴의 첫 징조다. 믿음이 국경을 떠나는 순간. 그러나 진짜 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직 돈을 쓰고 세금을 내고 주식을 사고 있을 때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된다. 이 돈이 정말 내일도 같은 가치를 가질까? 이 의심이 퍼지는 순간 시스템은 이미 붕괴의 궤도에 오른다. 신뢰는 유리와 같다. 깨지는 데는 단 1초면 충분하지만 다시 붙이는 데는 한 세대가 걸린다. 정부는 돈을 찍어낼 수 있지만 신뢰는 찍어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도구를 꺼낸다. 통제, 감시, 그리고 디지털 화폐. 화폐의 신뢰를 사람의 신뢰로 대체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강제로 얻은 복종은 결코 신뢰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뢰가 남은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 은행에 돈을 넣고도 불안한 이유, 정치인의 약속을 듣고도 공허한 이유, 모두 그 믿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통화 시스템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세 가지를 먼저 잃는다. 돈, 질서, 그리고 인간 사이의 믿음. 돈이 무너지면 거래가 멈추고, 질서가 무너지면 폭력이 생기며, 믿음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해체된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고리로 묶여 있다. 우리는 지금 그 고리의 끈이 서서히 풀려가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 소리는 아직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장과 거리에선 이미 울리고 있다. 그 울림은 낮고 길고 서늘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신뢰를 지킬 수 있을까? 그 답은 거창하지 않다. 투명함, 정직함, 그리고 책임감. 이 세 가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정부가 신뢰를 잃을 때 가장 큰 자산은 당신 스스로의 신용이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기 때 가장 값비싼 화폐가 된다. 거짓이 쌓인 시스템은 무너지지만 진실을 지키는 개인은 그 잿더미 위에서도 다시 선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된다. 제국이 무너질 때마다 한 사람의 신뢰가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역사는 아이러니로 가득하다. 인류는 기술로 세상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지금 그 기술이 인류를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세기 전 기계는 인간의 근육을 대신했다. 지금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를 대신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인간의 판단력과 의사결정을 빼앗는 것이다. 그때 인간은 더 이상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감시되는 소비자로 남게 된다. AI는 이미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다. 기업들은 감탄하고 정부는 효율에 매료된다. 하지만 그 속에 숨은 진실은 냉혹하다. AI는 당신의 일을 돕지 않는다. AI는 당신의 일을 기억하고 학습하고 대체한다. 이 기술의 진화 속도는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AI는 쉬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배고프지도 피곤하지도 않다. 단 하나의 목적만 존재한다. 더 나은 효율, 더 많은 이익, 그리고 그 이익의 주인은 결코 당신이 아니다. 이미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고객센터는 목소리가 아닌 알고리즘이 대체했고 회계, 번역, 법률 자문, 의료 진단까지 침투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은 틀렸다. 정확히 말하면 AI는 인간이 게으르게 진보한 결과다. 우리가 안주하고
변화를 미루는 사이 기계는 침묵 속에서 인간을 초과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AI는 인간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당신은 대체 가능한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은 답하지 못한다. 지식은 복제되고 기술은 학습되며 기억은 데이터화된다. 그렇다면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는 무엇인가? AI는 도덕을 배우지 않는다. 그것은 이익을 배운다. AI는 공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효율을 계산한다. 이익과 효율만을 신으로 삼는 문명에서 AI는 신의 완벽한 후계자다. 그러나 그 신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환점 위에 서 있다. 기술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환경이 되었다. 그리고 환경은 인간에게 적응을 요구한다. 적응하지 못하는 종은 사라진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AI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 당신이 AI보다 살아남기 위해 가져야 할 무기는 단 하나다. 대체 불가능한 사고, 창의력, 통찰력, 윤리적 판단. 이 세 가지는 아직 코드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잃는다면 AI는 단지 인간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인간을 삭제할 것이다. 역사는 다시 묻는다. 당신은 진보의 주인인가? 부산물인가? AI는 이미 선택을 끝냈다. 이제 답을 내릴 차례는 인간에게 있다. 기술의 반란은 이미 시작되었다. 총성은 없지만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각이 멈추고 인간의 자존감이 무너진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자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을 멈춘 인간이다. 모든 위기는 끝에 가면 하나의 공통된 결과를 낳는다. 정부의 통제 강화. 혼란이 커질수록 권력은 더 많은 명분을 얻는다. 질서 유지를 위해, 안전을 위해,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단어가 하나 숨어 있다. 바로 자유를 줄이기 위해.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안정과 교환으로 자유를 건넨다. 그리고 정부는 그 대가로 감시를 시작한다. 카메라는 늘어나고 데이터는 중앙화되고 의심은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이것이 바로 통제의 첫 단계다. 두려움을 이용해 복종을 자발로 바꾸는 것. 2008년에는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돈이 풀렸다. 2026년에는 체제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가 통제될 것이다.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한다. 언론은 공포를 줄이기 위해 조정되고 비판은 사회 불안을 막기 위해 제한된다. 이때 시민은 안도감을 느끼지만 그 안도감이 곧 족쇄가 된다. 통제는 결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그것은 늘 편리함의 얼굴을 하고 온다. 디지털 신분증, 전자결제, 공공데이터 통합. 이 모든 것은 효율을 위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 효율 뒤에는 감시의 그림자가 있다. 당신의 소비, 이동, 건강, 금융 기록이 하나의 중앙 시스템에 연결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투명해지고 정부의 권력은 불투명해진다. 이제 돈마저 디지털화되고 있다. 현금은 사라지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등장한다. 표면적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하지만 그 본질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통화다. 정부는 말한다. 불법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들이 막는 것은 불법만이 아니다. 비판, 반대, 독립적인 생각 역시 함께 막을 수 있다. 한번 통제가 시작되면 그 끝은 결코 자유의 회복이 아니다. 감시는 늘 확대되고 데이터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는다.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우리를 사용하는구나.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착각은 이것이다. 나는 숨길 게 없으니 괜찮다. 그러나 자유는 숨기는 권리가 아니라 선택할 권리다. 감시가 일상이 되면 사람은 스스로 검열하기 시작한다. 생각이 조심스러워지고 말이 무뎌지고 결국 질문하지 않게 된다. 그때 통제는 완성된다. 총이나 감옥 없이도. 진짜 자유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질문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불안을 통제의 도구로 쓸 때 그 용기는 가장 먼저 사라진다. 역사는 경고한다. 모든 독재는 혼란 속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혼란은 언제나 국가의 안정을 위해라는 달콤한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문장이 다시 쓰이고 있다. 위기는 결코 숫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금리와 환율이 무너진 뒤에 남는 것은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사회는 이미 조용히 균열을 내고 있다. 상층은 부채를 자산으로 바꾸며 더 부유해지고 하층은 같은 부채로 생존을 연장한다. 하나는 투자라 불리고 다른 하나는 빚이라 불린다. 같은 돈이지만 이름이 다르다. 그 불평등한 언어가 사회를 갈라놓는다. 팬데믹 이후 세상은 회복되지 않았다. 경제는 살아난 듯 보였지만 사람들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기업은 기록적인 이익을 냈지만 가게의 통장은 점점 비워졌다. 사람들은 일하지만 가난하다. 이 모순은 오래 버틸 수 없다. 결국 분노는 숫자가 아닌 표정으로 드러난다. 지금 거리를 보라. 불만이 폭력으로, 불신이 냉소로 바뀌고 있다. 정치인은 서로를 탓하고 국민은 서로를 의심한다. 너 때문이야. 이 한마디가 모든 대화를 끊는다. 경제 위기는 그렇게 사회 위기로 변한다. 그리고 그 사회적 균열은 어떤 경기 침체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 가장 위험한 것은 극단이 힘을 얻는 것이다. 가난한 자는 분노로, 부유한 자는 불안으로 극단으로 향한다. 누군가는 체제를 부정하고 누군가는 체제를 강화하려 한다. 그 충돌이 시작될 때 거리엔 정의의 이름을 단깃발이 수없이 휘날린다. 하지만 그 정의는 각자의 것일 뿐, 공통의 진실은 사라진다. 언론은 이를 민주적 분열이라 부르지만 사실상 그것은 문명적 피로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빠른 변화, 너무 깊은 불신. 사람들은 지쳐가며 결국 사고를 멈춘다. 그 틈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선동가, 분노를 자본으로 바꾸는 정치인, 그리고 혼란 속에서 권력을 얻는 시스템. 그들은 말한다. 당신의 적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안심한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회가 붕괴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다.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어도 금리가 내려가도 한번 부서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 경제는 숫자로 복구되지만 사회는 감정으로 무너진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위와 폭동은 단지 물가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공정한 질서를 믿지 않는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를 본다는 현실이 시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 분열의 끝은 어디일까? 역사는 말한다. 사회는 불패보다 불신으로 먼저 무너진다. 불신은 바이러스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끊고 국가를 내부에서 썩게 만든다. 우리는 지금 그 바이러스가 문명 전체를 감염시키는 순간을 보고 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질문이다. 누가 이 불신의 시대에서 다시 신뢰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정부도 기술도 아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지켜야 할 마지막 자산, 양심과 일관성이다. 타락한 사회에서 양심은 가장 희귀한 통화다. 모든 위기는 홀로 오지 않는다. 그것들은 서로를 불러낸다. 경제가 흔들리면 정치가 불안해지고, 정치가 마비되면 사회가 분열한다. 사회가 분열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은 다시 경제를 무너뜨린다. 이것이 인류가 수세기 동안 반복해온 운명의 고리다. 이 고리는 지금 다시 회전하고 있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은행의 탐욕에서 시작됐지만 그 후의 모든 위기는 인간의 습관에서 시작됐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단지 다음 세대에게 떠넘길 뿐이다. 그 결과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분노는 누적된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한 점에서 폭발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2026년의 징조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는
이미 균열이 생겼고 정치와 사회는 서로를 비난하며 침몰하고 있다. 전쟁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AI는 사람의 일자리를, 정부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 이 네 개의 위기는 이제 한 점에서 서로를 증폭시킨다. 경제는 전쟁을 부르고 전쟁은 이주를 낳고 이주는 갈등을, 갈등은 정치적 마비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 마비는 다시 경제를 무너뜨린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스스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각 위기의 원인은 모두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탐욕, 권력, 두려움, 무지. 이 네 가지 감정은 각기 다른 이름의 위기로 변장한다. 그러나 그 뿌리는 하나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세계를 움직이고 동시에 파괴한다. 역사는 이 운명의 고리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닫혀왔음을 보여준다. 로마 제국의 말기, 과도한 세금과 부패가 내부를 좀먹었고 그 틈으로 야만족이 들어왔다. 1929년의 대공황은 경제의 붕괴에서 시작해 극단주의 정권을 낳았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 인류는 다시 그 반복의 문턱에 서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의 고리는 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깊다.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한 나라의 금리 인상이 지구 반대편에 실업을 만든다. 한 도시의 전쟁이 전 세계의 식탁 물가를 흔든다. 이제 위기는 국경을 모른다. 그래서 이번 고리는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 탐욕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성장을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멈추지 못하는 시스템은 결국 스스로 불타서 멈춘다. 이제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2008년 이후 18년. 역사의 주기는 정확히 시계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시계의 초침은 이미 2026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공포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정화라 부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고리가 닫히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같은 세상이 아닐 것이다. 그날 이후 살아남는 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덜 잃은 자일 것이다. 모든 폭풍은 언젠가 멈춘다. 하지만 그 후에 남는 것은 폐허가 아니다. 그것은 정화된 땅이다. 문제는 그때까지 당신이 버틸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26년 세상의 시계는 붕괴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경제는 숨을 헐떡이고 정부는 신뢰를 잃고 AI는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며 사회는 분열되어 간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대부분은 두려움에 잠식된다. 그러나 소수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그들을 우리는 깨어난 자라 부른다. 깨어난 자는 공포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데이터를 본다. 흐름을 읽고 감정을 통제하며 시스템이 무너질 때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 기억한다. 그들은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원칙은 단순하다. 첫째, 유동성을 확보하라.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이며 시장이 마비될 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다. 현금은 폭풍 속의 산소와 같다. 그것이 떨어지면 당신의 판단력도 함께 질식한다. 둘째, 진짜 자산을 쌓아라. 인플레이션도 세금도 정부도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은 금이 아니라 당신의 지식, 건강, 기술이다.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 기계가 모방하지 못하는 감정과 통찰, 그곳에 당신의 생존이 있다. 셋째, 독립적인 사고를 훈련하라. 통제의 시대의 가장 귀한 자산은 비판적 사고력이다. 언론이 침묵하고 군중이 소리칠 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자만이 진실에 닿는다. 공포와 선동은 같은 목적을 가진다. 당신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생각을 멈추는 순간 자유는 끝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돈보다 어렵고 시간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아남는 자는 언제나 이 원칙을 지켰다. 1930년대의 대공황에서도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도 시스템이 무너질 때 부자가 된 사람은 항상 준비된 소수였다. 그들은 폭풍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폭풍의 방향을 계산했다. 그리고 그 흐름에 올라탔다. 공포 속에서도 냉정하게 매수했고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었다. 그들은 시스템이 아니라 패턴을 믿었다. 이제 당신이 그 패턴을 볼 차례다. 세계가 무너질 때마다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다. 그 질서를 정의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지혜다. 깨어난 자는 묻지 않는다. 언제 위기가 끝날까? 그들은 묻는다. 이 위기가 끝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세상은 곧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때 살아남는 자는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방향을 아는 자일 것이다. 폭풍은 당신을 시험한다. 그러나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이다. 눈을 감은 자는 공포를 보고 눈을 뜬 자는 기회를 본다. 결론, 정화의 시대는 시작되었다. 이제 세상은 다시 분기점에 섰다. 2008년은 경고였고 2026년은 심판이다. 하지만 그 심판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의 문이다. 깨어난 자들이여, 당신의 유동성을 지키고 당신의 기술을 연마하며 당신의 생각을 스스로 통제하라. 그것이 바로 폭풍 속에서도 길을 만드는 법이다.